오늘은 이제 불교의 인식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서양 철학이라는 창구를 통해서 불교를 좀 바라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이야기 했죠. 이게 뭐냐? 핸드폰이다. 그 이야기 했죠. 이게 왜 핸드폰인가? 오늘은 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불교의 인식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가지고 우선 먼저 불교의 인식 과정을 이야기하는데 필요한 사전 지식. 첫 번째가 이제 뇌과학에 관련된 아주 기초적인 지식. 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법, 다르마, 법에 대한 기본적인 정의를 좀 사전 지식으로 알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현대의 이제 뇌과학에 관련된 기본 지식. 두 번째는 이제 법에 대해서 사전 지식을 좀 우리가 알고 그 다음에 인식 과정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불교적으로 어떻게 설명할 수 있나. 우선은 좀 쉽게 우리가 이제 불교 교리를 공부할 때 제일 먼저 딱 걸리는 산이 이제 오온, 12처, 18계 이런 거예요. 반야신경 공부하면은 마하반야, 바라밀다시경, 관자재보살, 행심반야, 바라밀다시, 조견, 오온, 계공도, 오온이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여기서부터 이제 불교 교리가 어려워요. 오온, 12처, 18계 무슨 말인지 봐도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 산을 넘어가야 사실은 불교 교리에 들어갈 수 있는데 요걸 넘어가지 못하면 불교 교리에 들어가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이제 인식 과정을 오온이라는 것을 가지고 먼저 한번 설명을 하고, 오온이라는 것으로 그 다음에는 이제 아비달마 불교라고 해서 초기 불교, 부처님 당시에 부처님과 부처님의 제자들이 직접 설했던 가르침, 그 이후에 한 200~300년 정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체계적으로 막 연구한 것이 이제 아비달마 불교인데 부파 불교라고도 해요. 아비달마 불교에서 인식 과정을 설명할 때 이제 17찰나설이라는 거를 이야기를 해요. 뭔가를 우리가 이게 핸드폰이다 이런 걸 이제 알 때는 17찰나 동안 우리가 마음속에서 뭔가가 진행이 된다. 그 이야기를 이제 두 번째는 17찰나설에 근거해가지고 불교의 인식 과정, 이게 뭐다라는 걸 아는 것, 그것에 대해서 해볼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17찰나설을 하면 어쩔 수 없이 바왕가라고 하는 아비달마 불교에서 말하는 우리 사람의 마음의 가장 밑바탕에 깔려있는 마음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 이야기를 하려면 또 윤회 이야기도 해야 되고, 그렇게 오늘은 순서를 잡아볼 생각입니다. 자, 이거 이제 전 시간에 했던 거죠. 이게 뭡니까? 뭐예요, 이거? 핸드폰, 그렇지. 요거도 핸드폰. 전 시간에 했죠? 네, 했습니다. 근데 이거 엄밀하게 따지면 이게 핸드폰이 아니죠. 여기 뭐 강화 디스플레이, 뭐 카본, 뭐 LCD 화면 등등등이지 내 손가락이 가리키는 이게 핸드폰이다 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이것도 굳이 따지고 보면 이거는 지금 하얀 스크린이지
이건 화면 스크린인데 이걸 핸드폰이라고 말하는 게 사실은 말이 안 되죠. 근데 우리는 이걸 보고 핸드폰, 이것도 핸드폰,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무엇도 핸드폰이라고 말을 합니다. 요걸 이제 우리가 뭐 넓은 의미에서 개념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 전 시간에 지속적으로 이야기한 게 서양 철학은 플라톤에서 시작했는데 플라톤 사상의 핵심은 이원화시킨 거다.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세계, 경험으로 접근할 수 있는 세계, 그게 아니고 그 현상 세계 너머에 이성으로만 접근할 수 있는 세계, 개념과 이데아와 선이 존재하는 세계, 절대적인 세계, 불변의 세계, 이렇게 이원적으로 나누는 것이 플라톤 사상의 핵심이다. 그럼 핸드폰을 예를 들면 요거는 이제 우리가 경험하는 그 무엇이고, 핸드폰이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경험하는 이 세계가 아니고 이성의 세계, 우리가 경험할 수 없는 세계, 이성으로 접근할 수 있는 세계, 불변의 세계, 그게 이제 개념으로 존재하는 거죠. 플라톤식으로 말하면 이원화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핸드폰, 저것도 핸드폰, 여러분들 주머니에 있는 것도 핸드폰, 다 핸드폰이죠. 근데 사실은 다 다르죠. 이게 이제 개념. 오늘 하는 거는 이겁니다. 이 핸드폰이 지금 이렇게 막 말하는 그 핸드폰이 어디에 있느냐. 우리는 어떻게 해서 이거를 보고 핸드폰이라고 생각을 하느냐.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걸 보고 핸드폰이라고 말을 하는가. 오늘 하는 건 이거예요. 그러니까 전 시간에는 큰 틀을 이야기했고, 오늘은 그 중에서 이제 인식 과정에 집중하는 겁니다. 어려울 것 같은데 사실은 별로 안 어려워요. 조금만 기본적인 이해만 하고 들으면 어려운 게 별로 없습니다. 자, 오늘 하는 건 뭐다? 핸드폰은 어디에 있나? 저 영혼의 세계, 불변의 세계, 이데아의 세계에 있는가? 아니면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는 이 경험의 세계에 있는가? 아니면 이도 저도 아닌 어딘가에 있는가? 오늘은 이 이야기를 하면, 요거를 알면 불교 교리의 기본 핵심을 이해를 합니다. 그럼 요 다음부터는 넘어가는 게 쉬워요.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자, 이제 그러자면 제가 서두에서 말했죠. 일단 기본 지식으로 뇌과학에 대한 기초 지식을 좀 알고 넘어가자. 요 그림은 책에도 나오는 그림이죠. 사람의 뇌는 이렇게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눌 수 있겠다. 가장 근본 베이스에는 이제 뇌줄기라는 부위들이 있고, 그걸 둘러싸고 있는 게 둘레계통, 그 위에 심피질, 그리고 심피질의 일부가 전두엽입니다. 심피질 따로 있고 전두엽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요거 우리가 흔히 아는 말로 하면 이게 대뇌, 요게 이제 대뇌의 심피질하고 전두엽, 대뇌. 요거는 뭐 뇌하수체, 뭐 편도체 막 이런 것들이 있는 거고, 요 이제 사람의 뇌잖아요, 그죠? 해부학적으로 보면 요게 이제 뇌간이라고 해서 가장 처음 생긴 뇌의 부위죠. 척수하고 연결되는 기능은 주로 가장 근본적인 생명활동, 호흡, 뭐 이런 거, 호흡 같은 거, 뭐 그런 거 가장 근본적인 활동을 하는 부분이고, 여기 이제 뇌간이라고 그러고, 우리말로 하면은 뇌줄기라고 한답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아주 오래 전에 이제 형성이 된 거죠. 오래 전에. 그 다음에 요걸 둘러싸고는 여기 이제 둘레계통, 내지는 한문으로 하면 변연계라고 표현하는데 주로 감정을 담당한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화, 뭐 기쁘고 슬프고 뭐 사랑스럽고 두려워하고, 그걸 담당하는 부분이다. 그리고 그 위에 이제 이런 심피질, 뭐 대뇌라고 볼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이 대뇌에서 앞부분이 전두엽, 뭐 척두엽, 뭐
부정엽 이렇게 대뇌 부위로 나누는데 이렇게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고 심피질의 앞부분을 뭐 전두엽이라고 그런다. 이렇게 나누는데 각각의 역할이 조금 다르다. 그래서 요 부분은 주로 이제 보면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역할을 하고 본능에 관련된. 그 다음에 이 둘레계통, 변형계라고 하는 부분은 주로 본능이나 감정에 관련된 기능을 수행을 한다. 그 다음에 요거, 그 위에 이제 우리가 흔히 뭐 대뇌라고 말하는 이 부분은 학습하고 정보를 저장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 그 다음에 요 이제 대뇌 중에서, 심피질 중에서 요 앞쪽에 있는 부분을 전두엽이라고 그러는데 그 부분이 이제 인간에게만 발달된 건 아니고 인간이 두드러지게 많이 발달한 부분인데 주로 뭐 지식 관리, 뭐 기능적인 계층 구조, 예측, 미래에 대한 예측, 뭐 그런 것들 하는 부분, 고도의 사고작용하는 부분이죠. 그렇게 역할을 나누는데 요게 사실은 현대 뇌과학에서는 이걸 이렇게 탁 이렇게 기능적으로 나누진 않아요. 대략 이런데 현대 뇌과학에서는 뭔가 하나를 하면 뇌 전체가 작동을 한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주로 이 부분은 이런 쪽을 좀 많이 한다. 그렇게 우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뭐 책에도 나왔겠지만은 감정이라고 하는 부분은 화를 낸다는 거 우리가 이제 본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책에도 뭐 나와 있지만은 혼자 살면은 화를 낼 일이 없어요. 화를 낼 대상이 있어야 되는데 내 혼자 있으면 화를 낼 이유가 없지. 그죠? 사실 화라고 하는 거, 분노, 뭐 슬픔 이런 것들을 따지고 보면은 사회적인 어떤 행위예요. 사회적인 동물이 가지는 그런 것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인 동물의 어떤 많이 발달된 그런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어쨌든 사람의 뇌는 이렇게 좀 역할 분담을 하고 있는데 요게 100% 그렇게 하는 건 아니고 요즘 계속 연구를 하면 할수록 이제 아까 이렇게 나누는 거를 뭐 삼위일체설 이런 말 하는데 현대 뇌과학에서는 서로 네트워크를 해가지고 거의 뭔가를 하나 하면 뇌의 거의 모든 부위가 다 같이 이렇게 작동을 한다고 그럽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하면 도움이 돼요. 진화가 이런 방향으로 이루어졌다. 처음부터 사람 머리가 이렇게 딱 만들어진 게 아니고 점점점 커진 거죠.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여기 이제 그 뇌의 이제 각 부위들의 명칭들이 나오죠. 여기 뇌줄기, 여기 요게 이제 둘레계통이라고 아까 말한 부분인데 뭐 시상, 시상하부, 뇌하수체 이런 것들, 편도체 이런 것들 여기 있고 여기 이제 그걸 둘러싸고 있는 게 대뇌. 뭐 손에는 주로 뭐 운동을 담당한다고 뭐 그렇게 이야기하죠. 균형 잡고 막 이러는 거. 요 이제 앞부분을 전두엽이라고 그러고 여기 이제 사람이 여기가 특히 발달했다. 우선 요 정도 알고 기본으로 그냥 이런 역할들을 한다. 그 다음에 요것도 이제 같은 그림입니다. 여기가 이제 둘레계통이 요 부분이라는 거죠. 요렇게 가운데 들어가 있는 거. 요 해마가 이제 많은 역할을 하죠. 사실은 여기 이제 보면 대뇌의 이제 앞부분을 전두엽이라고 그러고 사실 세부학적인 부위 명칭은 별로 중요한 게 아니고 뇌세포 하나만 놓고 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핵이 있고 축삭이라고 하는 게 길게 늘어진 게 있어요. 그리고 축삭의 말단은 다른 뇌세포와 접촉하는 부분인데 요걸 이제 우리가 시냅스라고 그럽니다. 시냅스. 그래서 이런 뇌세포가 사람의 뇌 속에는 한 860억 개 정도 있다. 그 시냅스는 거의 뭐 숫자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뭐 어마어마하게 많다.
거의 무한한 정도로 많다. 이 뇌세포가 860억 개면은 860억 개가 서로 네트워크를 이루었을 때, 그럼 그 경우의 수가 몇 개가 나올까요? 사람의 머리로는 계산이 안 나죠. 어마어마한 게 많은 경우의 수가 나옵니다. 여기 보면 이 축삭 말단 부분하고 다른 뇌세포하고 연결하는 부위를 이제 시냅스라고 그러죠. 여기에서 이제 신경물질이 막 분비되죠. 뭐 도파민 이런 것들 이제 여기서 막 분비가 되죠. 요게 이제 뇌세포. 사람의 모든 의식적, 무의식적인 뇌의 활동은 뇌세포 혼자 하나의 뇌세포만 하는 게 아니고 뇌세포들의 네트워킹, 뇌세포들의 망, 뇌세포들의 신경망의 활성화. 여기에 전기가 흘러가지고 전기가 흘러서 어떤 부위에 어떤 뇌세포들이 어떤 식으로 활성화되는가에 따라서 내가 지금 아름다운 여인을 보고 있구나. 어떤 부위에 어떤 뇌세포가 어떤 식으로 활성화 되느냐에 따라서 내가 지금 배가 고프구나 라고 나는 그걸 그렇게 인식한다는 거죠. 그렇게 일단 이해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지금부터예요. 앞에 한 거는 그냥 기본적으로 사람 머리가 이렇게 생겼구나. 우리 모든 감정, 본능, 사고, 우리 몸의 조율, 행동의 통제 이런 것들은 다 뇌에서 일단 통제를 하고 지시를 하고 하는 거구나. 그거만 일단 알고. 자, 여기 이제 보면은 이 신경망에 결국은 아까 말했듯이 사람의 뇌의 모든 활동은 뇌세포 혼자 하는 게 아니고 네트워킹을 한다 이거야. 근데 네트워킹이 크게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첫 번째가 기본 모드 신경망. 말 그대로 디폴트 모드 네트워킹. 디폴트 모드 네트워킹, DMN. 이거는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할 때, 아무것도 안 한다는 말은 뭡니까? 생각도 안 하고, 중요한 게 뭐냐? 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냄새 맡지도 않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멍하게 있을 때, 진짜, 가만히 있을 때, 눈을 감고 누워서 가만히 있는 그런 상태라고 보면 됩니다. 그럼 그때 내가 아무것도 안 하느냐? 아닙니다. 그때도 뇌는 평소 우리가 뭔가를 활발하게 할 때에 한 80% 수준으로 많은 활동을 하고 있어요. 왜냐? 우리가 아무 생각도 안 하고 아무것도 듣지 않고 보지 않아도 심장은 뛰어야 되고, 그죠? 폐는 움직여야 되고. 이거 조율을 누가 다 합니까, 이거? 이거 뇌에서 다 조율하는 거예요. 거기에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들어가요. 그러게 이제 기본 모드 신경망이 하는 일이 그겁니다. 일종의 기본 모드 신경망은 일종의 지휘자 같은 모든 활동을 조율하고 이렇게 좀 그 힘의 안배를 지금은 어디에 힘을 쏟아야 되겠다. 뭐 그런 거 안배를 하고 그런 걸 이제 가장 기본적인 기본 바탕에 깔려 있는 것. 이 말은 뭐냐? 뇌는 우리가 그냥 직관적으로 생각할 때 사람이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는 순간까지 뇌는 1초도 쉬지 않는다. 우리가 잠을 잘 때도 심지어 우리가 이제 깊은 수면, 렘 수면 상태 말고 꿈도 꾸지 않는 깊은 수면에 있을 때도 뇌는 작동을 해요. 그러니까 뇌는 평생을 쉬지를 않아요. 그게 기본 모드 신경망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본 모드 신경망은 지휘자다. 무작위적인 뇌 활성 상황들을 잘 조율하는 거다. 다음 여기 근데 이거는 크게 두 가지로 특징적으로 나눠볼 수 있다. 하나는 이야기하는 자와 다른 하나는 체화된 자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이야기하는 자는 나레이티브 에고. 우리가 무언가를
기억할 때는 이거 다 책에 나오는 거니까 굳이 적을 필요 없습니다. 뭔가 기억할 때는 항상 스토리텔링으로 기억을 한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문자가 없을 때 그 사람들이 기억을 전하는 방법은 그거였잖아요. 신화, 전설 그런 걸로 통해 가지고 다 이게 이제 전승이 됐잖아요. 왜냐? 사람 머리가 그렇게 생겼어요. 뭔가 기억하려면 스토리를 넣으면 기억이 돼. 그게 이제 이야기하는 자아예요. 그래서 보면 기억을 저장하고 연결해서 이야기를 만드는 기능을 한다. 그리고 이것이 지금 내가 뭔가를 결정하려고 할 때 기억을 끄집어낸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요게 항상 이런 일을 하니까 필요 없는 이야기를 지가 막 만들어내요. 그게 뭐다? 쓸데없는 생각. 내가 왜 이럴까? 망상. 이게 사실 사람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거죠. 망상. 망상 같은 경우도 기본 모드에서 작동하는 거예요. 우리가 망상을 끊기가 힘들어요. 내 의지적으로 되는 게 아니고 그냥 튀어오르는 거예요. 그냥 내가 그렇게 생겨 먹었어요. 그 다음에 요거는 뭔 이야기인지 하면 사람이 나라는 것을 어떻게 인식을 하느냐. 내가 나를 인식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내 주변에 여기에 뭐가 있고 얼마만큼의 거리에 뭐가 있고 누가 있고 그거를 위치 좌표를 다 찍어 가지고 이런 위치 좌표 속에서 이 위치 좌표를 종합해 가지고 나의 위치를 파악을 하는 거예요. 아, 이게 나구나. 내가 아닌 것들의 위치를 다 파악을 해서 공간 파악을 해서 그 속에서 나를 파악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체화된 자아다. 이런 말을 합니다. 이 체화된 자아와 이야기하는 자아가 합치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나는 지금 아파. 뭐 네가 나한테 그럴 수 있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자의식보다 더 근원적인 나라는 생각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어떤 내가 의식적으로 만드는 게 아니고 기본 모드 신경망. 아주 사람 의식에 프로이트식으로 말하면 무의식 깊이 깔려 있는 사고에서부터 나라고 하는 생각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없애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 다음에 사회행동신경망. 아까 그 이야기했죠. 감정이라는 것은 사회적인 행동이다. 사회행동신경망은 그런 사회적인 행동, 감정에 관련된 행동을 작동시키는 그런 신경망이죠. 주로 편도체와 시상하부에서 그 일을 한다. 요거 잘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편도체. 편도체는 감정과 관련된 일을 많이 한다. 요거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소속감, 스트레스, 사회에 대한 인지, 요런 것들에 관련된 행동 조절하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번뇌, 불교에서 말하는 번뇌, 정신적인 고통은 뇌과학적으로 말하면 이거 다 이게 책에 있는 거예요. 안 적어도 됩니다. 가셔가지고 지금은 듣는 데 집중하고 가셔서 복습하시면 돼요. 기본 모드 신경망과 사회 행동 신경망, 소셜 비헤이브 네트워크, SBN이 서로 짜웅을 하면 연결이 되면 거기서 번뇌가 나오는 겁니다. 이게 번뇌를 떨치기가 쉽다? 어렵다? 어렵다. 그러니까 나는 왜 이럴까? 이런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나는 왜 이럴까가 아니고, 인간은 원래 이런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앙관리망은 요거는 이제 일종의 보초 같은 거예요. 보초 같은 거. 왜냐하면 외부에서 뭔가 갑작스러운 위협적인 상황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럴 때 보초가 있다가 기본 모드 신경망한테 알리는 거야. 저기 뭔가가 엄청나게 빠른 게 나에게 달려오고 있다. 뭔지 모르겠지만 뭔가 위험해. 뭔지 모르겠지만 위험해.
라고 하고 그런 신호를 기본 모드 신경망한테 보고를 해요. 그럼 기본 모드 신경망이 그때부터 보고를 받고 이거는 뭐 예를 들면은 뱀이구나. 도망가야지. 이런 판단을 하면 그때부터 이제 통제권을 중앙관리망에게 주고 네가 지금부터 이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전체적인 걸 네가 통제를 해. 그 비상대책본부 본부장을 네가 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이제 오케스트라로 치면은 기본 모드 신경망은 지휘자라고 그랬잖아요. 연주를 하고 있다가 잠깐 뭐 이제 피아노의 독주 파트로 넘어간다든가 그런 거죠. 그러니까 중앙관리망은 항상 어떤 바깥에 무슨 급변하는 상황이 생기면 그거를 이렇게 기본 모드 신경망한테 알려주고 그럼 기본 모드 신경망이 그 상황이 해소될 때까지 통제권을 중앙관리망에게 넘겨주면 중앙관리망이 그 긴급 상황을 처리를 하는 거죠. 그러고 나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는 거고. 사자가 쫓아오는데 멍 때리고 있으면 안 되죠. 그런 이야기입니다. 기본은 여기 나오죠. DMN이 망상을 멈추고 중앙관리망, 센트럴 익제큐티브 네트워크가 내 활동의 주인공이 되도록 한다. 기본 모드 신경망이라는 게 있다. 이것은 뇌의 어느 부위에서 작동하느냐? 거의 전체적인 영역에서 작동하고 있는 부분이다. 뭐 특정, 뭐 전두엽, 뭐 두정엽, 뭐 시상하부 특정 영역에 국한돼서 작동하는 게 아니고 거의 모든 영역에 걸쳐 있어요. 그리고 사회행동 신경망은 아까 말했듯이 이제 주로 편도체나 시상하부 이런 쪽 감정 관련된 중앙관리망은 감시하는 역할을 하는 거. 그렇게 중심은 기본 모드 신경망이다. 이거는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1초도 쉬지 않고 끊임없이 작동한다. 요게 핵심입니다. 요거를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자, 요 정도 이제 뇌과학에 관련된 기본 지식을 머릿속에 입력을 해놓고 사실은 이건 아주 기초적인 지식이에요. 뇌과학의 뭐 개론 수준보다도 못한 아주 기초적인 거. 그냥 단어 정도 이해하라고 이제 이야기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법을 이야기했죠. 인식을 하려면 인식의 대상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걸 이제 불교에서는 법이라고 그래요. 흔히 말하는 법은 두 가지예요. 부처님의 가르침을 법이라고 하기도 하고 지금 이야기한 존재하는 것, 내가 인식하는 대상을 또 법이라고 그래요. 영어로 쓸 때는 부처님의 가르침은 대문자로 써서 대문자 단마라고 쓰고 존재, 인식 대상은 소문자 단마라고 쓰고 그렇게 영어로 쓰면 구별이 됩니다. 근데 한글로는 구별이 안 되죠. 앞뒤 맥락으로 이해를 해야지. 일반적으로 말하는 법은 지금 말한 거예요. 인식 대상. 예를 들면 이런 거. 이게 다 법이죠. 이거. 내 눈에 보이고 내 귀에 들리고 내가 인식할 수 있는 모든 게 그냥 법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별 도움이 안 돼요. 그냥 존재하는 모든 것이니까. 그래서 초기 불교 다음에 등장한 아비달마 불교에서는 법에 대한 정의를 정확하게 내리자 해서 그 부분에 상당히 많은 신경을 씁니다. 그래서 이름도 아비달마 불교다. 아비, about, 담마, 법. 이게 영어랑 비슷하죠. 아비, about. 왜냐하면 인도 유럽 어족이잖아요. 말의 뿌리가 똑같아요. 유럽 쪽이랑 인도 산스크리트랑 뿌리가 똑같으니까 뭔가 좀 단어들이 비슷해요. 그래서 아비달마라는 말이 아비, about, 담마, 법에 대하여. 법에 대해서 정리해 놓은 게 아비달마입니다. 그만큼 법을 정확하게 규명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아비달마 불교에서. 그래서 두 가지로 법을 정의합니다. 첫 번째는 고유 성질을 가진 것이 법이다. 두 번째는 찰나적 존재가 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고유 성질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요겁니다. 요거. 더 이상 나눌 수 없는 최소 단위를 고유 성질이라고 그래요. 예를 들면은 뭐 정확한 비유는 아니지만 여기 핸드폰이 있다. 근데 이거 사실은 이렇게 이제 이거를 이렇게 보면 아 그냥 핸드폰이네. 그런데 이건 이제 나눌 수가 있어요. 핸드폰과 핸드폰 케이스로 이렇게 나눌 수 있잖아요. 또 핸드폰 이거는 또 나눌 수 있죠. 분해를 하면 뭐 뒤에 덮는 거 앞에 디스플레이 안에 뭐 부품들 뭐 카메라 여러 가지로 또 나눌 수 있죠. 분해가 가능해요. 이렇게 막 분해를 해서 계속 분해를 해가지고 우리나라 말로 하면 쪼개서 그 성질을 잃지 않을 때까지 계속 쪼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질을 잃지 않는 최소 단위 그것을 법이라고 그런다. 그게 이제 법의 자상, 개별적인 성질이다. 요건 이제 개념하고 비교하면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핸드폰, 이거는 개념입니다. 아까 말했듯이 핸드폰은 여러 가지로 쪼갤 수가 있어요. 핸드폰이 왜 개념이냐? 개념이라면 뭐 자유, 평등, 공정, 뭐 이런 좀 뭔가 추상적이고 많은 의미를 담고 있는 걸 우리는 흔히 개념이라고 생각하는데 개념의 정확한 의미는 그냥 단어입니다. 단어. 의미를 가지는 단어. 핸드폰 하면 우리가 딱 뭔가를 떠올리잖아요. 그런 게 개념이에요. 근데 이 개념들은 뭐 핸드폰, 산, 컵, 인간 이런 개념들은 쪼갤 수가 있어요. 근데 법은 그렇게 쪼갰을 때 마지막에 남는 것. 그게 법이다. 그럼 법은 더 못 쪼개느냐? 쪼갤 수는 있죠. 근데 쪼개면 고유한 성질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이제 자연과학이랑 비교하면 이런 거죠. 이게 뭡니까, 이거? 원소 주기율표, 그죠? 원소 주기율표, 처음에 헬륨, 아니다. 산소부터 하지. 이게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물질을 다 쪼개면은 이렇게 118가지로 나눌 수 있다. 여기서 더 쪼갤 수 있죠. 쪼갤 수 있지. 수소를 쪼개면 뭐가 나옵니까? 전자와 핵이 나오죠. 그지? 핵을 쪼개면은 핵 안에 또 양성자와 중성자가 나오고 또 그 양성자 그걸 또 쪼개면 그 안에 뭐 쿼크 해갖고 뭐 소립자 뭐 막 그런 것도 또 나오잖아요. 나오는데 그때는 이미 수소가 아니죠. 그죠? 그 이야기입니다. 쪼개서 더 이상 이렇게 그 고유한 성질을 잃지 않을 때까지 계속 쪼개고 그 마지막에 남은 거 그거를 법이라고 그런다. 근데 자연과학에서는 물질을 그렇게 이제 쪼개가지고 마지막으로 118가지 원소를 정리해 놨는데 불교에서는 물질을 쪼개는 게 아니고 뭘 쪼갭니까? 개념을 쪼개지, 개념. 산, 바다, 마음, 뭐 이런 감정 이런 것들을 쪼개서 최종적으로 그 고유 성질을 잃지 않는 마지막에 남는 것, 그것을 법이라고 한다. 여기서 핵심은 무엇을 쪼개느냐? 개념을 쪼갠다. 개념은 쉽게 말하면 그냥 이름이다. 의미를 가지는 이름. 뭐 핸드폰, 책, 카메라, 시계, 하늘, 빨갛다, 뭐 징그럽다 이런 거. 뭔가 단어를 붙였을 때 그 단어, 그게 개념입니다. 그 개념을 쪼개가지고 더 이상 쪼갤 수 없을 때까지 쪼개고 마지막에 남은 게 법이다. 요거 머릿속에 입력됐습니까? 요 고유 성질을
그 아까 말했죠. 자상이다. 자상이라고 그래요. 개별적인 고유한 성질. 그 법만이 가지는 성질. 그 다음에는 이제 공통적인 성질. 모든 법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성질은 법의 공상이라고 그래요. 공통적인 이유로 가진다 해서 공자 써가지고. 요거는 뭐냐? 시간입니다. 시간. 일찰나. 찰나는 법의 공상이다. 법의 보편적인 성질이다. 그리고 일찰나는 현대적인 시간 개념으로 말하면 대략 75분의 1초다. 이게 확정된 게 아니고 대략 그렇다는 게 대략. 그래서 여기 나오죠. 고유한 성질이 나타났다가 사라질 때까지 걸리는 시간. 그것이 찰나다. 찰나는 뭐다? 법의 고유 성질이 생겼다가 사라질 때까지 걸리는 시간. 그 시간이 1초도 안 돼. 75분의 1초야. 이해가 잘 안 되죠. 그죠? 1초도 우리가 감을 잡기가 힘든데 1초에 75분의 1초 동안 법이라는 게 생겼다가 사라진다고 하는 게 말이 되나? 일단은 뭐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갑시다. 그럼 왜 이런 시간 단위를 만들었는가 하면은 초기 불교에서 부처님이 항상 강조하신 게 재행무상이다. 모든 행은 항상하지 않다. 변한다. 거의 변한다고 이야기했는데 그 변한다는 게 어떻게 변하는지를 내가 좀 파악을 하고 싶어. 얼마나 빨리 변하는지, 얼마나 느리게 변하는지. 그 변한다는 것에 시간 단위를 부여를 해야 아, 이거는 빨리 변하는구나, 이거는 느리게 변하는구나 말을 할 수 있는데 그래서 그런 필요에 의해서 무상을 표현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것이 찰나라는 개념이에요. 이게 원래부터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공간과 시간은 그냥 있는 걸로 생각하는데 그런 게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이제 물리학적 이야기니까 뭐 제가 할 이야기는 아니고 어쨌든 무상을 표현하기 위해서 찰나라는 그런 개념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찰나를 정의하기를 법이 생겼다가 사라질 때까지 걸리는 시간. 그게 찰나다. 근데 그게 대략 75분의 1초다. 법은 보통 생겼다가 유지했다가 사라지는 단계로 법이 이루어진다. 일단은 머릿속으로 그냥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 됩니다. 왜냐 우리가 법을 실제로 눈으로 볼 수가 없으니까. 요 법에서 중요한 게 요거예요. 상속이라는 게 뭐냐? 한 찰나가 사라지면 그 다음 찰나가 이거 끊임없이 틈이 없이 뒤따라 일어난다. 한 찰나가 사라지면 끊임없이 바로 그 다음 찰나가 끊임없이 뒤따라 이어서 틈이 없이 붙어서 일어난다. 그 찰나는 뭐 한다? 상속한다. 이 모습이 마치 이렇게 강물이 흘러가는 것처럼 보인다. 사실은 찰나 생기고 멸하는데 이것이 끊임없이 틈이 없이 뒤따라 발생하기 때문에 마치 흐르는 것처럼 강물이 흐르는 것처럼 느껴진다. 우리가 시간을 느낄 때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시간이 많이 흘렀다. 그런 표현 쓰잖아요. 우리 머릿속에 시간에 대한 느낌은 뭔가 강물이 흘러가는 느낌을 우리는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를 찰나라는 개념을 써서 각 찰나가 별개다. 그죠? 별개인데 또 별개가 아니야. 왜? 하나의 찰나는 그 직전 찰나가 사라지자마자 틈이 없이 곧바로 이어서 바로 생긴다 이거지. 그렇게
찰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 법의 자상과 공상을 머릿속에 계속 입력을 해놓고 진도를 나가야 돼요. 그 뒤에 요거를 까먹으면 안 돼요. 자상은 고유 성질, 어떤 무언가가 자기 고유한 성질을 잃지 않는 최소 단위. 찰나는 그 법이 생겼다가 사라지는데 걸리는 시간. 근데 찰나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뭐한다? 상속한다. 이게 가장 중요한 특징. 그래서 이제 그림으로 보면 이런 식이죠. 매 순간순간은 멈춰 있는데 우리가 이제 보는 현상은 이렇게 안 보이죠. 공이 어딘가에서 슉 날아와가지고 맞은 인간이 온갖 인상을 쓰고 넘어지고, 그런데 찰나는 이렇게 그냥 얘는 맞으면서도 지금 공이 자기 얼굴 바로 앞에서 지금 정지해 있는 상태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냥 웃고 있는 거예요. 그냥 어떤 찰나의 순간, 정지된 순간을 포착한 거잖아요. 이런 찰나가 계속 생멸한다. 이게 찰나는 상속한다. 그 이야기입니다. 자, 아까 이제 법은 고유한 성질을 잃지 않는 최소 단위라고 그랬죠. 법은 뭘 쪼갠 거라고 그랬어요? 물질이 아니고 그냥 개념, 이름, 그걸 쪼갠 겁니다. 자, 그럼 법에는 몇 가지가 있느냐? 이게 이제 아비달마 불교는 82가지라고 이야기하고, 대성불교 구사론 이런 데서는 또 100가지라고 이야기하고 좀 달라요. 다른데 그냥 아비달마 불교로 보통 많이 이야기하니까 아비달마 불교에서는 법은 82가지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게 있느냐? 크게 보면 일체법, 일체는 모든 것이잖아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유념해야 될 게 있습니다. 법은 일체법 하면 모든 것인데, 우리가 말하는 모든 것에는 물질도 있고, 그죠? 우리 머릿속에 이런 생각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아까 말했듯이 법은 주로 개념을 쪼개가지고, 법이라는 걸 이제 만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이 좀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이거? 그럼 법 안에 물질도 들어가나? 이상하네, 이거. 이 물질이 우리가 자연과학에서 말하는 물질하고는 좀 다릅니다. 요거는 아비달마에 전문적으로 들어가야지 하는 거니까 저도 잘 몰라요. 그냥 넘어가고. 어쨌든 일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경험한 것, 그겁니다. 내가 경험하지 않은 것은 일체에 포함이 안 돼요. 그 일체는 크게 보면 유의법과 무의법으로 나뉘어진다. 함이 있는 거와 함이 없는 것. 번뇌가 남아있느냐, 번뇌가 없느냐, 그 말인데, 크게 이렇게 나눠. 무의법은 열반을 말합니다. 이게 하나. 유의법은 요 마음 부수, 물질,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진다. 물질은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니 이거는 빼고, 마음과 마음 부수를 잘 가만히 보면 마음이 하나가 있고, 또 마음 부수는 많죠. 52개나 되죠. 이 마음 부수라는 게 뭐냐? 마음 부수가 뭔지 알면 인식 과정에서 많은 걸 이해하기가 편해요. 부수라는 말은 말 그대로 이제 부수적인 것, 같이 이제 따라오는 것, 그 말이에요. 마음에 따라오는 것. 마음은 요건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 마음을 생각하면 안 돼요. 이 모든 것 정의를 새로 해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마음은 아는 것, 이게 다예요. 시계구나, 이게 마음이에요. 컵이구나. 근데 우리 마음에는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죠. 감정도 있고, 기뻐하고, 슬퍼하고, 불안해하고, 그 다음에 뭔가 계획도 세우고, 그 다음에 어떤 자만심 같이, 나는 정말 잘난 사람이야, 뭐 자괴심, 이런 것도 다 마음이잖아요. 근데 아비달마 불교에서 마음은
아는 것, 그거 하나만 마음이라고 그래요. 그럼 나머지는 뭐예요, 그러면? 감정이라든가, 뭐, 자만심 같은 거라든가, 뭐, 계획이라든가, 우리 마음이 하는 이런 여러 작용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뭐예요? 그 나머지가 다 마음 부수입니다. 마음에 부수되는 것, 따라오는 것, 마음에 동반되는 것, 마음과 항상 같이 하는 것, 그 왜 이렇게 했냐? 이게 사실은 일반적인 정의로는 이게 마음이에요, 이게. 일반적인 정의로. 마음인데, 앞에서 그렇게 말했잖아요. 법의 고유 성질. 고유한 성질이 여러 개 있으면 안 되죠. 고유한 성질이 여러 개 있으면 또 쪼갤 수 있잖아요. 그죠? 제 말이 맞습니까? 고유한 성질이 보니까 이 안에 세 개가 있어. 그럼 세 개를 묶고 사는 법이라고 말하면 이거는 법이라고 할 수가 없죠. 그럼 세 개를 또 쪼개야지. 그러면은 하나의 법에는 고유 성질이 몇 개가 있습니까? 하나만 있어야 돼. 그러니까 마음이라는 것에 고유 성질이 몇 개가 있어요? 하나만 있어야 돼. 그게 뭡니까? 아는 것. 그거예요. 그럼 나머지는 마음이 아니냐? 사실은 마음인데 법에 대한 정의를 그렇게 한 거예요. 고유 성질을 잃지 않는 최소 단위. 그래서 나머지는 마음 부수라고 마음에 따르는 것, 항상 마음과 같이 하는 것. 뭐 사실은 마음인데 일반적인 의미의 마음인데 아비달마 불교에서 법의 정의를 고유 성질을 가지는 최소 단위라고 정의를 하다 보니까 나머지는 마음 부수라고 해가지고 다 나눈 거예요. 뭐 교만함, 해태심, 불안, 우울 이런 각각을 다 하나의 법으로 다 나눈 거예요. 그게 몇 가지? 52가지. 이 이제 뭐 같아지는 마음, 해로운 마음, 아름다운 것은 뭐 예를 들면 뭐 열심히 정진하는 마음 그런 거고, 해로운 거는 뭐 해태심, 게으른 마음, 질투심 이런 게 해로운 거고, 같아지는 마음은 제가 기억은 잘 안 나는데 뭐 하여튼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에요. 그런 것들입니다. 다 같은 일반적 의미의 마음인데 법을 정의하기를 고유 성질을 잃지 않는 최소 단위 이렇게 정의하다 보니까 마음은 아는 것 하나로 하고 나머지를 마음 부수라고 하는 그룹을 만들어서 그 안에 52가지의 법을 넣었다 이거지.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럼 왜 요거는 이제 분류상의 필요 때문에 이렇게 한 것도 있고, 그다음에 수행을 할 때 불교 수행의 핵심은 마음을 관찰하는 거니까 지금 내 마음의 상태가 우울하다, 교만하다, 질투심이 넘친다. 이 각각이 하나의 법이야. 그럼 그것을 내가 나는 지금 마음이 질투심이 넘친다 라고 내가 관찰하려면 각각의 이름을 내가 이름이 붙이고 각각이 하나의 법으로 딱 규정이 되어 있으면 수행을 할 때 내 마음을 관찰할 때 정확하게 내가 지적할 수가 있는 거죠. 지금 내 마음은 자괴심과 교만함과 뭐 질투심이라는 세 가지 법이 지금 내 마음에서 서로 막 싸우고 있구나 라고 이렇게 내 마음을 정확하게 분석해야 돼. 그냥 지금 내 마음이 너무 힘들어 이렇게 자기 마음을 관찰하면 도움이 안 됩니다. 그렇게 분석하면 정확하게 몇 개의 법이 어떻게 작용하고 있구나 라고 분석을 해야 수행에 도움이 되는 거예요. 인식 과정에 이제 기초가 되는 것들을 우리가 알아봤어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어떻게 인식을 하는가는 쉬었다가. 자, 드디어 오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오온이라는 그 책에는 몇 페이지죠? 오온이? 책 56페이지 대충 뭐 펴놓으시고, 오온이라 하는 것은
다섯 가지 온, 이건 뭐 덩어리, 무더기 그런 말이에요. 이렇게 다섯 무더기가 5개 있다. 다섯 덩어리가 있다. 여기 이제 그 불교를 어렵게 하는 요인 중에 하나가 같은 용어에 대해서 초기 불교에서 쓸 때, 대승불교에서 쓸 때 쓰임새나 의미가 달라져요. 똑같은 말인데. 원래 오원은 부처님이 이제 깨달음 얻고 녹야원에서 그 전에 같이 수행하던 5 수행자에게 이제 첫 법문을 할 때 그때 이제 처음 사성제 이야기를 하면서 오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때는 말 그대로 나라고 하는 것이 5가지 덩어리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더라. 그래서 나라고 할 만한 게 없더라. 사실은 보니까 하나는 색이라는 덩어리, 수라는 덩어리, 상, 행, 식 이런 5가지 덩어리로 나누어지더라. 나라고 할 만한 게 없더라. 여기에서 출발을 했는데 여기 이제 책에 보면 알지만 60페이지 보면은 일체법을 모든 유의법을 구성하는 것을 오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요거 이제 나중에 후대에 가면 이제 대승불교로 가면 오원이 이제 나라는 개념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고 존재하는 모든 것, 일체 모든 것, 경험하는 모든 것, 그것을 구성하는 것이 오원이다. 라고 의미가 변질은 아니고 확장되는 거죠. 확장. 여기서 말하는 것은 후자입니다. 후자. 전자가 아니고, 전자는 이제 부처님이 처음 법문할 때 나라고 할 만한 게 없다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말한 오원은 처음 등장할 때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신 거고, 발전하면서는 지금 이야기한 5 덩어리로 이야기를 한다. 그게 뭐냐? 이게 이제 핸드폰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핸드폰이라고 우리가 말을 하는데, 이 핸드폰이라고 하는 그것, 뭐 굳이 말하면 개념, 이게 어디에 있느냐? 여기 불교와 현대 내각이 서로 동일한 주장을 해요. 불교도 핸드폰은 어디에 있다? 머릿속에 있다고 이야기하고, 내각도 핸드폰은 어디 있다? 머릿속에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도 핸드폰이라고 그러고, 아까 본 저 스크린에 있는 것도 핸드폰이라고 말하는 게, 사실은 머릿속에 있는 그 무엇을 보고 그 무엇과 지금 내 눈에 보이는 이것이 같다고 누가 판단을 한다? 내 머릿속에 있는 무언가가 판단을 하는 거예요. 같다고. 그래서 이거를 핸드폰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핸드폰이 아니고. 이해가 됩니까? 이거는 그냥 이거예요. 이거 핸드폰 아닙니다, 이거. 우리 머릿속에 있는 그 무엇이 핸드폰이에요. 이것이 현대 내과학과 불교가 똑같이 하는 주장입니다. 일체 유심조는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일체, 모든 것, 불교에서 말하는 모든 것은 내가 경험하는 것, 경험된 것, 경험하는 그 모든 것을 말하는, 모든 것은 오직 유, 심, 마음이 만든다. 마음이 만드니까 마음 밖에 있어요? 마음 안에 있어요? 마음 안에 있을 수밖에 없죠. 마음이 만든 게 어떻게 마음 밖에, 내가 이걸 만들 수 있어요? 내가 이걸 만들면 뭡니까? 신이지, 신. 그죠? 그냥 여기에 리모컨이 생겨라. 딱 그러면 딱 생기잖아. 그건 신이나 그렇게 하는 거고. 그게 이제 현대 내과학과 불교가 같은 주장을 합니다. 일체유심종. 자, 그럼 왜 그게 머릿속에, 핸드폰이 머릿속에 있느냐? 아까 시작할 때 그 말 했죠. 핸드폰이 어디에 있느냐? 플라톤은 순수 이성의 세계, 이데아의 세계, 이성으로만 접근 가능한 세계에 핸드폰이라는 개념이 있다라고 플라톤이 이야기를 했죠. 그 세계는 영원 불변의 세계고 절대적인 세계고. 근데 니체가 그거를 박살을 냈죠. 그래서 현대에 와서
이제 그 박살 내니까 그 남은 거는 우리 경험하는 현실밖에 없으니까 그러면 우리는 뭘 기대고 살아야 되나 해서 이제 실존주의가 나왔다 이런 말을 했죠. 불교는 뭐 그 이데아의 세계, 저 너머 어딘가 이성으로만 접근할 수 있는 세계에 핸드폰이라는 것이 있는 게 아니고 우리 머릿속에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그게 어떻게 해서 머릿속에 있게 되었느냐, 그 이야기를 이제 지금부터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자, 사람이 뭔가를 본다. 사실은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보는 것만 있는 게 아니지. 보고, 듣고, 코로 냄새 맡고, 혀로 맛보고, 피부로 접촉하고 해서 우리는 경험을 해요. 그죠? 오감. 근데 이제 이거 다 말하려면 너무 많으니까 대표로 보는 것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여기 이제 뭔가가 있어. 이걸 이제 뱀이 있다라고 지금부터는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우리가 상식적으로는 이거 뱀이네? 우리가 이제 앞으로 할 게 이거야. 요거를 보고 뱀이네? 라고 말을 하게 되는 그 과정을 지금 우리가 찾아가는 거니까, 아, 여기 뱀이 있는데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이제 지금은. 뭔가 있어, 여기. 눈에, 여기 이제 빛이 여기에 반사가 되면은 눈에 수정체를 거쳐서 수정체 뒤에 망막에 이 빛의 정보가 망막에 맺힙니다. 그죠? 망막에 맺히면 그 망막이 하는 일이 뭐냐? 망막이 하는 일은 이 빛의 정보를 전기 신호로 바꿔요. 바꾼 전기 신호를 어디로 보냅니까? 뭐 시각 피질 요런 데로 그 전기 신호를 보내. 요 보내는 과정에서 몇 단계를 거칩니다. 거치면서 거리를 인지하는 파트도 있고, 그 다음에 깊이를 인지하는 파트도 있고, 공간을 인지하는 파트도 있고, 위치를 인지하는 파트도 있고, 이런 여러 단계, 4단계 이상의 단계를 거쳐가지고, 저 후두 옆쪽에 있는, 여기가 이제 눈이 여기 있으니 여기가 앞이고 여기가 뒤통수죠. 후두 옆쪽에 시각 피질이 있어요. 여기 이제 최종적으로 눈에서 모여진 그 뭔가에 대한 빛의 정보가 이것의 정보가 아니죠. 여기에 반사된 빛, 여기에 반사된 빛의 정보가 시각 피질에 모여서 재구성됩니다. 재구성. 우리가 망막에 맺히는 것은 2차원이죠. 망막은 평면이잖아요. 그것이 시각 피질 영역을 막 거치면서 최종적으로 이게 다시 3차원의 상으로 요 시각 피질에 이것이 만들어집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3차원의 상이 머릿속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그러면 우리 머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진작에다 박살이 났겠죠. 머리 안에 뱀도 들어가 있고 뭐 이런 노트북도 들어가 있으면 머리가 어떻게 이걸 다 견딥니까? 그런 신경망의 특정 부위가 특정한 조합으로 활성화된 패턴이 시각 피질에 생기는 거예요. 그게 뭐다? 세곤입니다. 그게 시각 피질에 최종적으로 완성된 뇌의 활성화 패턴, 그게 세곤입니다. 요거는 아직 이름이 없어요. 그냥 뇌 세포의 특정한 활성화된 신경망들의 어떤 네트워크예요. 특정한 신경망들의 네트워크 모임, 그거예요. 그냥 이게 만들어졌어. 그 누가 아까 저한테 그런 거를 물었어요. 마음은 아는 것이다 했으면, 그러면 무엇을 아느냐? 알려면 아는 대상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바로 요것이 대상입니다. 색온. 그러니까 내 머릿속에 재구성된 정보의 집합. 그것의 물질적인 토대는 내 세포들의 활성화된 어떤 특정한 네트워크적인 패턴이죠.
그냥 재구성된 뇌세포 안에 어떤 그 재구성된 뇌세포들의 활성화 패턴, 그게 세군이다 이겁니다. 아직까지 여기는 이게 뭐다라는 게 없어요. 요것이 두 군데로 갑니다. 두 군데로 갑니다. 하나는 편도체로 가고 하나는 뭐 여기 데이터 뱅크라고 되어 있는데, 말하자면은 우리가 이제 아까 말한 우리가 마음이라고 하는 뇌의 영역, 의식하는 영역, 의근이라고 그래요. 의근. 의식하는 능력, 뭔가를 아는 작용을, 이거는 뱀이구나라고 아는 작용을 하는 영역으로 가. 이게 두 군데로 가. 하나는 편도체로, 하나는 의근으로 두 군데로 가요. 편도체로 간 놈은 뭔지 모르겠지만, 편도체는 아까 뭐라 그랬죠? 감정에 관련된 거다. 감정이 뭡니까? 무섭다, 화가 난다, 놀랐다, 슬프다, 그런 거잖아요. 뭔가가 편도체에 특정한 뇌세포의 활성화 패턴이 신경 편도체로 들어왔는데, 편도체가 이거를 감지를 했어. 그럼 편도체가 할 수 있는 것은, 이건 뱀이다, 이거는 편도체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편도체는 무서워라, 슬퍼라, 놀래라, 요런 것만 해요. 그래서 여기에 만들어진 뭐 표상, 이미지를 편도체가 접하고 놀래라 하는 신호를 감지를 하는 거예요. 놀래라. 그럼 그걸 이제 우리가 마음이 캐치를 해. 뭔지 모르겠지만 깜짝 놀라는 거지. 우리가 뱀을 볼 때 길을 가다가 딴 생각하면서 길을 가다가 앞에 뭔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는데, 동시에 뭔지 모르지만 깜짝 놀래가지고 일단은 주춤해서 뒤로 물러난 뒤에 그 다음에 자세히 보니까 아이고 뱀이네,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세상에 어느 사람이 길을 걷다가 뭔가 앞에 서서 저게 뭐지? 뱀이구나, 도망을 가야 되겠지, 이런 사람 없죠. 순간적으로 튀고 지금 뭐야 지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수온입니다. 수온. 벌써 세곤, 수온 두 개 했죠. 수온은 느낌. 수온을 만들어내는 영역은 편도체 그쪽이죠. 그 다음에 이제 상온은 의근이 이제 작동을 하는 겁니다. 아는 능력, 아는 것, 우리가 마음이라고 그러는 것. 이제 어떤 이미지가 의근하고 결합을 하면 의근이 이게 뭔지를 기존에 있는 데이터 뱅크를 뒤집는 거죠. 찾아가지고 이거는 뱀이구나. 그 뱀이라고 저장되어 있는 정보하고 일치해요. 대충. 그럼 뱀이네? 이게 상온. 이 색깔은 어떻고, 특징이 길쭉하고, 발이 없고, 혀를 날린거리는 걸 보니까 뱀이구나. 이게 아니고, 요거는 나중에 시곤이 다 생기고 나서 처음 보는 걸 볼 때는, 우리가 의식적으로 처음 보는 걸 볼 때는 이게 뭐지? 의식적으로 내가 생각을 하죠. 그건 이미 상호는 넘어선 단계예요. 상호는 딱 보고, 우리가 이거를 딱 보고, 평범한 한국 사람이 이거를 보고 이게 뭐지? 색깔은 흰색이고, 이게 컵인가? 이렇게 안 하죠. 그냥 무의식적으로 컵이지, 그냥. 요게 상훈입니다. 딱 보면 이름이 바로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게 상훈. 뱀이다. 이게 상훈입니다. 그게 상훈. 행운은, 요 행운을 여기까지는 사람들이 대충 이해를 해요. 상호는 이미지, 보통 이렇게 설명해요. 왜 상호니 이미지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미지다. 수호는 느낌이다. 이해가 되는데, 행운은 의도라고 말하거든요. 왜 의도지 갑자기? 여기가 이해가 안 돼. 근데 우리가 아까 법을 나눌 때
마음하고 또 뭐로 나눴죠? 마음 부수, 뭐 물질 그렇게 나눴잖아요. 마음은 아는 작용이에요. 아, 뱀이네? 여기 마음이잖아요. 근데 우리 상식적인 마음은 그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뱀이네? 아, 저 뱀 저거 또 나왔네. 뭐, 난 뱀이 너무 싫어. 저 때려 죽여야지, 저거. 일단 도망가고 보자. 독사인가 봐, 저거. 뱀을 보면 그에 뒤따라서 항상 같이 생기는 마음 부수들이 있죠. 어느 인간이 뱀을 보고 뱀이네? 여기서 끝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뱀이네? 아, 독사네. 우리 절에 왜 뱀이 이렇게 많을까? 뱀 좀 치우라고 그렇게 말을 했는데 도대체 직원들이 뱀은 안 치우고 뭐 하는 거야? 이런 생각들. 다른, 아는 작용 외에 다른 모든 생각들이 뭡니까? 마음 부수죠. 그게 다 행운이에요, 그게. 그럼 그런 것들은 결국은 의도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무섭다. 뱀을 잡아야 되겠다. 평소에 좀 청소를 깨끗이 해야 되겠다.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막 하는 거예요. 이게 결국은 이런 모든 것들이 의도와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은 또 어떤 행동으로 연결이 되는 거고, 안다고 해서 그게 행동으로 연결되는 게 아니고, 알고, 그에 대해서 내가, 다른 여러 가지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그런 생각들은 필연적으로 의도를 동반을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행운은 의도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운과 행운은 같이 일어날까요? 따로 일어날까요? 그러면 뭐 거의 동시에 일어난다고 봐야 되겠죠. 100% 동시는 아닐 수도 있겠지만 거의 뭐 0.0001초 상관으로 그냥 동시에 일어난다고 봐야죠. 시고는 이거 전체입니다. 그냥 여기 표시되어 있잖아. 뱀이네? 잡아야지. 처음에 요거죠. 아이고 무서워라. 뱀이네? 도망가야지. 이게 하나의 완성된 생각 전체가 시곤입니다. 자, 그러면은 요게 이제 그 이야기죠. 이게 뭐지? 이거 핸드폰이네. 이걸 핸드폰이네라고 말하는 과정이 이렇다는 거죠. 정리를 하자면은 머릿속에서 그 어떤 뭔가에 대한 정보가, 그것을 빛을 매개로 했던, 소리를 매개로 했던, 냄새를 매개로 했던 그 정보가 뇌세포의 특정 영역에 뇌세포에 활성화된 전기신호로 형성이 돼요. 요것과 이것을 인식하는 어떤 마음의 작용, 의건이라고 할 수 있는 영역이 만나면 거기서 아는 작용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건 다 우리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일이라. 그래서 일단은 이 의건을 통과해야 뱀이다 라는 우리가 알지. 말이 그렇잖아. 이 뱀이구나라고 아는 거야. 안다는 말은 의식 속으로 들어온다는 말이에요. 의식 속으로 들어온다는 말은 의건이 그것을 캐치를 했다는 말이지. 그럼 의식 속으로 들어와요. 여기까지는 아직 의식 속으로 들어오지 않은 상태. 이것이 의건을 통해서 의식 속으로 들어오면 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걸 표현을 바꾸면 여기까지는 뭐 마음 거울에 비춰진 상태. 의건의 보습이 되면 마음 공간 속으로 들어온 상태. 의식화된 상태. 마음 거울에 있으니까 마음 속으로 들어온 건 아니죠. 거울에 있으니까. 그 상이 그대로 비치긴 하는데 내 마음 속으로, 마음 공간 안으로 들어온 건 아니지. 요게 이제 세권. 편도체를 거치면 수원. 의건으로 보습되면 상원과 행원. 이거 전체를 시권.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그 다음 요거는 이제 오온을 중심으로 인식 과정을 이야기했고, 이제 다음에는 17찰나서를 가지고 같은 이야기를 다시 하는 거예요. 같은 이야기를 좀 자세하게.
17찰나서는 아까 말한 그 과정이 17번의 찰나 동안 진행이 된다 하는 말입니다. 보면은 단계가 처음에 예비 변환 단계, 입력 수용 단계, 조사 결정, 처리, 여운의 단계를 거쳐서 우리가 이걸 보고 핸드폰이네 라고 할 때 이 5가지 단계를 거친다는 거예요. 우리 머릿속에서. 그럼 내가 이 5가지를 다 의식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의식하는 부분은 일부분이겠죠. 뭐 대략 요 정도 부분은 의식할 수 있어. 의건이 포섭해서 의건 안으로 들어오니까. 요 이전에는 의건으로 포섭되기 전에는 의식할 수가 없어요. 프로이트 심리학적으로 말하면 무의식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의식은 알지 못하는 부분입니다. 그것까지 다 포함해서 이거 핸드폰이네 라고 하는 게 이런 단계를 거친다. 하나씩 봅시다. 다 책에 있습니다. 이거. 보면은 이제 17번의 찰나를 거친다고 되어 있죠. 예비 변환 단계는 3찰나, 입력 수용도 3찰나, 조사 결정이 2찰나, 처리 7찰나, 2찰나 이렇게 나누어진다. 예비 변환은 말 그대로 예비 변환입니다. 여기 이제 각각이 어떤 놈들이 작용을 하는가가 나와 있어요. 여기 보면 예비 변환 단계에서는 방황가만 작용하죠. 입력 수용의 단계에서는 전의식과 의근이 작용하고 조사 결정 단계에서는 의근이 작용하고 요 다음에 처리는 이제 뭐 당연히 이제 의근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이제 뭐 우리가 보고 맛있겠다 뭐 먹어야지 여러 가지 생각하는 게 이게 다 포함되겠죠. 여기는 이제 뭐 여러 가지 많으니까 안 썼습니다. 자, 요게 이제 아까 그 기본 모두 신경망 이야기했죠. 뇌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을 때까지 1초도 쉬지 않고 활동을 한다. 이게 이제 굳이 말하자면 방황가라고 아비달마 불교에서는 말을 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무의식 깊은 곳에서 작동하고 있는 마음이 있어요. 그게 방황가다. 얘가 작동을 하고 있는데 뭔가가 신호가 와. 뭔가 신호가 왔어. 그래서 이제 뭔가가 신호가 오네 해서 그냥 저 깊은 방황가 상태가 세 찰나를 거치면서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고 뭔가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그게 뭘까 하고 이제 찾아야 된단 말이에요. 여기 이제 오문전향인데 5개의 문으로 오로지 옮겨서 이게 전전할 때 전자잖아요. 5가지 문으로 옮겨서 향한다. 5가지 문이 무엇일까요? 그죠? 안이비설신, 보고, 눈, 코, 귀, 입, 피부. 그러니까 뭔가가 지금 바깥에서 뭔 일이 났어. 그래서 무슨 일이 났을까 하고 여기서 이제 의근이 오문전향을 하지. 의근이 2가지 일을 해요. 아까 같이 이거는 뱀이네라고 아는 작용을 하는 게 기본적인 일이고 두 번째가 이 오문전향이라는 게 의근의 일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책에 나오는 이야기니까 안 써도 됩니다. 우리가 이제 꿈을 꾸면 꿈에서 내가 꿈을 꿀 때 예를 들어서 꿈에서 내가 주스를 마셨다. 그럼 그 꿈의 주스만 딱 나오는 게 아니죠. 현실하고 똑같죠. 뭐 책상도 있고 옆에 뭐 책도 있고 앞에 텔레비도 있고 모든 게 다 갖춰져 있죠. 그 말은 뭡니까? 평소에 내 기억 속에 그런 정보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나는 그런 정보를 기억한 적이 없는데 아닙니다. 무의식적으로 이미 다 들어와 있어요. 오문전향이라는 게 뭐냐? 문을 두드리는 놈들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노트북도 있고 책도 있고 시계도 있고 뭐 카메라도 있고 저 뒤에 뭐 이렇게 손을 까딱까딱 하는 저사님도 있고 상당히 많은 자극들이 막 들어와 지금. 그 중에서 오문전향은 그 모든 자극을 다 받아들이면 어떻게 됩니까? 머리가 터져버리죠. 자폐증 중에 이런 증상이 있죠. 자폐증 환자 중에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헬기를 타고 런던 상공을 한 바퀴 돌아 내려가지고 이 방만큼 큰 캔버스에다가 헬기 타고 한 번 본 거를 사진 찍듯이 그대로 한 번만에 다 그려 그냥. 이거는 정상이 아니에요. 이런 사람은 뭔가에 집중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모든 정보가 다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오문전향의 기능이 현저하게 약한 거야. 평소에 모든 자극들이 막 들어와요. 그 중에서 하나만 어떤 거? 가장 강한 대신 평소에 내가 선호하는 이쁜 여자가 내 앞에 지나간다. 그럼 다른 거는 눈에 안 들어오죠. 이쁜 여자가 먼저 딱 들어오는 그런 거. 이게 오문전향. 관심을 한 군데로 집중하는 거. 요게 의근의 두 번째 역할입니다. 이게 엄청 중요한 역할이에요. 하나에 뭐 예를 들면 여기 뭔가 노란 게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의근이 관심을 집중을 해. 다른 거는 다 지금 다른 것들은 의식을 못 하느냐? 아닙니다. 의식 속에만 안 들어가지 무의식 속에는 다 들어가요. 그러니까 내가 모르죠. 요거의 의근이 여기로 포커스를 맞추면 얘는 어디로 들어갑니까? 의식으로 들어가는 거지. 그럼 내가 이거 노란 주스구나 라고 내가 의식하게 되는 거죠. 이게 오문전향. 일단은 숱한 자국 중에서 하나로 관심을 쏟게 하는 작용. 그게 오문전향. 그 다음에 관심을 쏟아야지 아까 말한 요런 놈을 하겠죠. 보이는 전부 다를 이렇게 다 집어넣을 수 없잖아요. 그 중에 하나만 이미지화 시키는 거예요. 표상화 시키는 거죠. 그게 표상화 된 게 뭡니까? 표상화 된 게 전오식이다. 오식 5가지 식이다. 의식 앞에 있는 5가지 전. 의식 앞에 있는 5가지 식이다. 해서 전오식. 눈이 만든 식은 안식. 안식은 우리가 아까 세군 이야기 했잖아요. 그게 안식입니다. 의식하면 내가 뱀이네. 아는 거지만, 안식은 아직 의근 속으로 들어온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막, 이렇게 이 시각기관이 표상화, 이미지화 시킨 단계예요. 그걸 안식. 그럼 청각기관이 이미지화 시킨 거면 뭐라고 그러죠? 이식, 귀자. 후각기관이 이미지화 시킨 거면 후식, 비식. 후식은 밥 먹고 나서 먹는 거고, 비식. 그렇게. 그래서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촉식. 그럼 이게 이제 전오식이에요. 그 이제 전오식이 이제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기서는 잘못 갔네. 여기서는 이제 전오식 중에서 이제 안식이 만들어진 거죠. 안식. 시각 기질로 간 거니까. 전오식이 만들어지면 그러면 이제 의근이 세군이 이제 아까 그 살모사의 표상이 만들어졌잖아요. 그럼 요게 이제 의근하고 만나면 의근이 이것을 포습을 하면 의식 속으로 들어오는 거지. 표현을 바꾸면 마음 거울에 그 살모사와 관련된 빛의 정보가 이미지화 되면 이것이 의근이 포습을 해서
마음 공간 속에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내가 그때 아, 뱀이다 라고 의식하게 되는 거죠. 의식한다는 말은 마음 거울 속에 있는 것을 의건히 포섭하는 게 의식하는 거다. 전 오식을 의건히 포섭하는 게 의식하는 거다. 이해가 됩니까? 안 어렵죠? 전혀 이건 뭐 이렇게 개념 자체가 어려운 건 없어요. 다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단어와 다른 의미로 쓰이니까 그게 헷갈리는 거지. 그 이제 받아들이는 작용을 해서 그 이제 의식으로 들어오면 이제 아까 말했듯이 기억 창고를 뒤져가지고 이게 뭐냐? 오, 뱀이네, 주스네 판단을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조사하고 결정, 뱀이네. 아, 이게 의문정량. 의식이 결정하는 거지. 뱀이다. 그럼 뱀이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행동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도망가야 되겠다거나, 아이고 무서워라. 나는 왜 이렇게 뱀을 무서워할까? 등등등. 요게 이제 행동하는 겁니다. 요게 여기서 벌어지는 것들이 나중에 이제 유식에 가면 이게 이제 요 단계에서 업을 짓는단 말이에요. 업은 의도다. 의도로 행하는 모든 것들은 다 아래야식의 마음에 저장이 된다. 그게 뭡니까? 인과응보다. 네. 여기에서 내가 하는 의도들이 다 저장이 된다 이거예요. 그럼 그게 나중에 어떤 식으로든 발현이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제 17찰나술로 이야기를 했어요. 요걸 이제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자면 망고 비유는 요거는 이제 전통적인 비유입니다. 청정도론이라고 하는 남방불교 쪽의 대표적인 책이 있어요. 엄청 재미없는 책이 있어요. 정말 재미없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나오는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망고 나그네가 망고나무 밑에서 잠을 자고 있어요. 이게 이제 방황가 상태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상태. 나그네가 망고나무 밑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망고가 툭 떨어진 거예요. 잠을 자다가 뭔가 인기척이 들려가지고 잠이 깼어. 잠이 깨가지고 무슨 소리지 하고 주변을 두리번거리는 것까지가 이제 예비 변환 단계. 그 다음에 이제 주변을 두리번 하다가 한 군데로 이제 딱 이게 오문 전향을 해야 되잖아요. 한 군데로 딱 집중. 두리번 거리다가 아, 저게 뭐지 하면서 한 군데로 딱 집중하는 단계. 그래서 집중을 해서 망고를 내가 관찰을 하는 거죠. 집중을 해서 그 떨어진 망고를 본다. 요게 이제 전오식이 작동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 거울에 그 무언가에 대한 이미지를 만드는 작업. 시각이면은 시각 피질에 어떤 그것에 대한 이미지를 만드는 작업이 이루어져서 안식이든 이식을 만드는 작업이 이루어지고 이걸 만들어 가지고 이제 이게 뭐지 하면서 이제 의건으로 이걸 가져와야 되죠. 망고를 잡아 가지고 이게 뭐냐? 먹는 건가? 하면서 망고를 살펴보고 먹는 건가? 조사하는 거죠, 이게. 이게 뭐지? 먹는 건가? 조사해보고 이거는 먹는 거고 맛있는 거야. 망고야. 결정하는 거지. 그 다음에 이제 먹어. 맛있게 몇 번을 먹어요? 7번을 깨물어 먹어. 그래서 7번을 깨물어 먹는 동안 그 업이 내 안에 저장이 되는 거지. 이 망고의 비유. 이제 여운이라고 또 있습니다. 이건 뭐 잘 모르겠어요. 이거는 이제 방문객 비유를 보면 어떤 사람이 집에 있어요. 집이 있고 그 집에는 현관문이 있고 그 앞에 마당이 있고 그 다음에 담이 있어요. 담 밖에 손님이 있어.
주인이 거실에서 꾸벅꾸벅 졸고 있는데 이게 이제 방황가 상태죠. 뭔가 소리가 나가지고 잠을 깼어. 잠을 깨고 무슨 소리지 하고 밖으로 나가서 이게 이제 밖으로 나가서 현관문으로 간다. 다른 곳이 아니고 부엌에 뭔 소리가 났나 뭐 여러 군데에서 소리가 날 수 있잖아요. 그 중에 이제 현관문 쪽으로 오문전장을 현관문으로 가는 거 한 군데로 집중하는 거죠. 현관문으로 가. 현관문을 여니까 앞에 뭐가 있어. 그지? 현관문을 열고 방문객이 현관문을 여니까 앞에 방문객이 딱 있는 거야. 그 어떤 표상화 작업이 전오식이 이제 작동을 하는 거지. 그래서 방문객이 딱 있으니까 들어오세요. 안으로 이제 들어오는 거지. 이게 의건이 전오식을 포섭하는 단계죠. 들어오세요. 그지? 요렇게 의식이 진행이 된다. 그래 뭔가 이게 핸드폰이네 하는 게 그냥 핸드폰이네라고 간단히 되는 게 아니구나. 이런 과정을 거친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결국은 이 바왕가라고 하는 놈이 의건 이야기 뭐 계속 했죠. 법은 요 법이라고 하는 것은 전오식을 말하는 겁니다. 의건의 대상이니까 의건이 포섭하는 거니까 전오식이죠. 그 전오식은 어디에 있어요? 밖에 있는 이게 아니고 내 마음거울에 형성된 표상들, 뭐 안식, 이식, 비식 이런 것들이지. 그게 이제 법은 전오식이다. 여기서 말하는 법은 의건의 대상으로서의 법입니다. 우리가 법에 대한 정의가 처음에는 두 가지라고 그랬죠. 부처님의 가르침을 법이라고 하고 두 번째는 존재하는 모든 것을 법이라고 한다. 요거를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법을 자상과 공상으로 나눠서 자상은 고유한 성질, 공상은 뭐 찰나적 존재 이렇게 이야기하고 세 번째 법은 우리 12처 이야기할 때 아니비설신의 색성향 미촉법 할 때 이 법 색성향 미촉법 아니비설신의 의의 대상으로서의 법 그걸 말하는 거예요. 이게 전오식이다. 의건의 대상은 전오식이다. 그게 법이다. 그거는 우리 머릿속에 활성화된 상태를 말한다. 그 이야기지 계속 이야기를 한 겁니다. 내 활성을 그러니까 이 전오식을 의건이 보습하면 의식이 된다. 의식이 마음이다. 요 이야기는 지금까지 계속 한 이야기입니다. 법의 종류는 6가지가 있다. 이건 내가 왜 써놨을까? 첫 번째는 감성의 물질, 두 번째는 이런 거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죠. 요거는 뭔지 나도 모르겠고 열반은 뭐 생략합시다. 요 감성의 물질은 뭐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이 감각기관에서 외부의 정보를 직접 받아들이는 그래서 그거를 전기식 신호로 변환시키는 그 부분을 말하는 게 눈으로 치면은 망막 같은 거 그거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법이다. 그 아까 말했죠. 의건의 대상이 법이라고 그랬어. 의건의 대상이 이런 것들이 법이다. 이거 뭐 그렇다 치고 계속 뭐 같은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아까 쭉 다 한 이야기입니다. 쭉 다 한 이야기입니다. 참고하시고 이거 계속 이 이야기가 나오네. 의건은 전전두엽에 주로 포진해 있다. 그런 이야기죠. 요 전전두엽의 특징은 뭐 벤신경망이라고 하는데 얘는 신호를 잘 포착하는 그런 능력이 있더라. 요거는 이제 뇌과학 쪽, 뇌해부학 쪽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한답니다. 요거는 뭐 별로 중요한 게, 요거 이제 아까 계속 한 이야기입니다. 다시 한번 보시면 되고. 자, 이제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하면 뭔가에 대한 정보가 감성의 물질, 아까 표현대로 감성의 물질을 통해서 착착착착 들어와가지고
마음 거울에 표상화되면 여기가 말하자면 세곤이죠. 이 상태가 의건하고 만나면 여기가 이제 세곤이지. 여기서 만들어져서 이놈이 의건하고 만나면 기억창구하고 대조를 해가지고 뭐 개네 이러면 개다 뭐 달마시안이다 판단을 하는 거고, 요게 이제 편두태 쪽하고 만나면 느낌으로 해가지고 뭐 무섭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고, 아까 한 이야기죠. 요거는 한 이야기니까 반복은 생략하고, 우리가 이제 사람의 마음은 기본 모두 신경망은 태어날 때부터 죽는 순간까지 1초도 쉬지 않고 끊임없이 활동한다. 그러니까 사람의 뇌는 다시 말하면 내가 아무것도 안 할 때도 80% 이상이 활성화되어 있는 상태라는 거죠. 내가. 그러니까 뇌는 사람 전체 몸무게의 2%도 안 되는데 20% 이상의 에너지를 잡아먹는 게 그런 이유다 이거지. 아무것도 안 해도 얘는 지 혼자 계속 뭔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이제 아비달마 불교에서는 그런 마음을 방황가라고 이야기를 한다. 방황가. 그래서 태어날 때 첫 찰나의 마음을 재생연결식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죽음의 그 찰나의 마음을 죽음의 마음이라고 그러고, 요 사이의 마음을 존재 지속심. 태어난 순간부터 죽을 때까지 우리가 나라는 존재를 계속 유지시켜주는 그 힘이 어디서 나오냐? 바로 이 존재 지속심, 방황가에서 나온다. 방황가가 끊어지면 죽는 거죠. 이제 요 죽음의 마음이 요 다음 찰나에 재생연결식으로 죽음의 마음이 재생연결심이 생기는 조건으로 작용을 하면 죽음의 마음 다음 찰나가 재생연결식이 되어서 그때부터 또 다른 생이 이어지는 거죠. 존재지속심으로. 요거 이제 17찰나 동안 방황가가 지속이 되다가 어떤 자극이 생기면 뭐지? 하면서 능정적인 인식활동을 하는 게 17찰나 동안 하고, 끝나고 나면 다시 방황가로 돌아왔다가 또 어떤 자극이 생기면 능동적으로 뭐지? 하고 능동적으로 17찰나 동안 작용하고 다시 수동적으로 돌아오고 이렇게 작용을 한다. 자, 이제 방황가 이야기했습니다. 이거는 반드시 인식을 17찰나 동안 작용하고 나면 반드시 방황가로 돌아온다. 이거는 이제 법칙이다. 그럼 이 방황가는 어디에 있느냐? 아마도 기본 모드 신경망과 깊은 관련이 있지 않을까라고 추측을 한다. 방황가의 가장 큰 역할은 뭐다? 재생연결식과 죽음의 마음 사이의 존재지속심으로서의 방황가는 말 그대로 나를 나로서 계속 지속시키는 게 방황가의 역할이다. 생명을 연속시키는 게 역할이다. 자, 그럼 여기 이제 재생연결식의 대상은 그 직전 찰나의 죽음의 마음이죠. 그게 대상이 되는 거다. 이렇게 이제 죽음의 마음이 대상이 되어 조건이 되어서 재생연결식이 발생을 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요 마음이 어떤 상태냐에 따라서 죽는 순간에 그 죽는 찰나에 마음이 어떤 상태냐에 따라서 다음 생의 방황가의 수준이나 내용이 결정된다는 거죠. 이해가 됩니까? 아비달마 불교, 요거는 티베트 불교에서도 똑같은 이야기를 해요. 그래가지고 사람이 죽을 때, 예를 들면은, 남편이 이제 임종의 순간에 마누라가 옆에서, 아이고, 여보, 죽지 마세요. 막 울고불고 하면, 그게 마지막 찰나에 그게 남아있으면, 그러한 이제 아내에 대한 생각, 그런 것들이 다음 찰나에 영향을 미쳐가지고 어떤 그 성욕에 대해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죽음의 순간에 이성은 가까이 있으면 안 된다. 가족 포함해가지고. 뭐, 부부는 당연히 안 되고, 뭐, 딸이나 뭐 등등. 그게 이제 성욕을 발동시킨다 이거지. 그래서 대부분의 중생들이 이렇게 살잖아요. 젊어서는 연애 못해서 그냥, 나이 먹어서는 애 놓고 그냥 그 감당 못해가지고 고생하고, 그렇게 살잖아요. 그게 팔자가 그런 거예요, 그냥. 태어날 때. 자, 여기 이제 방황갑니다. 그래가지고, 죽음의 마음 직전의 인식 과정 나오죠. 세 가지가 떠오른다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그러면 하잖아. 죽을 때 뭐 주마등 같이 스쳐간다. 이건 이제 확인된 사실은 아니고, 죽을 뻔했던, 뭐, 죽었다 살아온 사람들이 하는 말이 그런 게 있죠. 그게 이제 요겁니다. 이전의 업. 자기 한평생이 주마등처럼 짧은 순간에 샥 지나간다고 그러잖아요. 그거. 요게 이전의 업. 업의 표상은 그것 중에서 어떤 상징적인, 예를 들어서 내가 평생을 맨날 조폭같이 치고받고 싸우는 것만 하고 살았다. 그러면 마지막 순간에 이제 그런 어떤 깡패가 등장한다거나, 평생을 내가 관세음보살을 믿고 의지하고 관세음보살 기도를 하고 살았다. 그러면 마지막 순간에 누가 나타나겠습니까? 관세음보살님이 다 현신하는 거지. 그게 이제 업이 표상 나타나는 거예요. 언제? 죽음의 마음이 대상으로 보는 게 직전 찰나의 마음이죠. 태어날 곳은 다음 생. 내가 어떤 곳에 태어나는가. 복을 많이 쌓았으면 선치에 태어날 거고, 그죠? 악업을 많이 지었으면 이제 저 악도에 태어날 거고, 그런 게 마지막 순간에 보인다는 거죠. 이거는 저는 이제 경험을 안 해봐서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죽음의 마음 직전의 인식 과정에서 짓는 업에 따라서 결정된다. 방황과 처음 시작하는 재생연결식의 조건이 죽음의 마음이고, 죽음의 마음 직전이 죽음의 마음이 보는 것이니까, 죽음의 마음 직전에 무엇이 그것을 차지하는가에 따라서 다음 생이 결정된다. 그런 말입니다. 여기까지 말을 하면, 그러면 일단 윤회를 인정을 해야 되는구나. 윤회를 인정 안 하면 이거 다 쓸데없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지금 여러분들 머릿속으로, 뭐 말은 그럴싸한데, 뭐, 저 말을 어떻게 믿어? 경험해봤어요. 당연히 이거 반신반의하죠. 여러분들이 봐도. 네, 마지막으로. 이게 뭡니까, 이게? 이게 뭔 아인슈타인이요. E는 mc제고, 정확한 명칭을 이야기해야지. 아니지. 에너지, 질량, 등가의 원리. 에너지, 질량, 등가의 원리. 에너지, 질량, 등가의 법칙. 이게 아인슈타인이 아니고, 상대성 이론은 수식이 이거보다 훨씬 더 복잡해요. 에너지, 질량, 등가의 원리라고 그러는 겁니다. 에너지와 질량은 같은 거다. 이 수식이 그거죠. 에너지는 질량 곱하기 빛의 상수 제곱이다. 에너지와 질량은 같은 거야. 그 말이에요.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이 시기에서 이제 핵폭탄이 나왔잖아요. 우라늄은 그 자체가 불안정해. 이거 어떻게 막 하면 이게 이제 우라늄의 핵을 인위적으로 분열을 시켜서, 분열을 시킬 때 질량이 감소가 돼. 근데 이제 우리가 질량 보존의 법칙이라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분열되기 전과 후에 질량은 똑같아야 돼. 근데 질량이 달라요. 예를 들면 1g이 사라져버려. 근데 이게 사라진 게 아니고 요 1g이 에너지로 전환된 거예요. 그게 뭡니까? 원자폭탄이에요.
원자 폭탄이 우라늄의 핵을 강제로 쪼개. 그때 발생하는 질량이 감소하면서 그 감소되는 만큼이 에너지로 바뀌는 거예요. 에너지는 질량의 빛의 상수 제곱배잖아요. 빛의 상수가 빛의 속도잖아. 빛의 속도는 1초에 빛은 30만 킬로를 간단 말이에요. 3에 3 곱하기 10의 8승. 그러니까 에너지는 질량에 비해서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요즘 물리학에서는 그런 말을 한대요. 그러고 보니까 물리학 교수님이 계신다. 내가 야, 요즘 물리학에서는 그런 말을 한대. 질량은 에너지의 어떤 형태, 어떤 에너지가 나타내는 뭐 특수한 형태 중에 하나다. 이런 식의 표현을 쓴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는 반대로 생각해. 여기에 핸드폰이 있으니까 얘가 무거워서 떨어지면 쿵 소리가 난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것 자체가 에너지가 존재하는 방식 중에 하나라는 거죠. 뭐 운동 에너지, 뭐 열 에너지, 빛 에너지 여러 형식으로 에너지가 존재하는데 질량도 그런 방식 중에 하나다. 라고 이야기를 한답니다.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같은 맥락에서 우리는 뭐 지금 나라고 하는 존재가 여기에 있어요. 내가 있고 그 내가 말도 하고 사랑도 하고 결혼도 하고 뭐 이제 밥도 먹고 고뇌도 하고 내가 그렇게 한다라고 생각을 해. 근데 반대라는 거지. 사랑하고 괴로워하고 고뇌하고 계획 세우고 운동하고 하는 뭔가 여기 막 행하는 어떤 그 액션, 에너지 그게 굳이 말하면 나야. 나라는 존재는 그런 것들이 한 형태 중에 하나예요. 이런 관점에서 보면 윤회라는 게 사실은 이게 어떤 지금의 나와 또 다른 뭐 다음 생이라고 말하는 내가 전혀 다르다. 연결 지점이 어떻게 만들어질 수가 없다라고 생각할 수가 없는 게 에너지 기준으로 생각을 하면 경계가 별로 없어요. 에너지 기준으로 생각하면. 세상 모든 것을 에너지다 생각을 하면 이것 저것 나눌 수도 없고 이것 다음에 저것이 나오고 저것 다음에 또 뭔가가 나오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도 좀 편협한 사고 중에 하나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윤회도 사실은 우리가 에너지가 뭐다라는 걸 참 말하기가 힘든데 그런 맥락에서 윤회를 바라보면 어떤 그 하나의 행위, 이런 거 중심으로 바라보면 지금의 이 몸이라고 하는 거는 좀 부차적인 관점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렇게 보면 윤회도 과학적으로 현재는 설명 못하지만 충분히 윤회라는 것이 작동할 수 있겠다. 존재한다는 거하고는 다르죠. 존재라는 것 자체가 에너지의 어떤 하나의 방식 중에 하나라고 본다면 윤회도 충분히 작동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 이 우주 자체가 에너지라고 본다면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윤회를 이해를 하면 여기서 말하는 이제 방황가, 즉 식이죠, 식.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어떤 특수한 형태의 뭐 에너지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 뭐 윤회도 충분히 이해가 된다. 또 하나의 에너지 뭉치라고 보세요. 이게 이제 초기 불교에서는 우리가 이제 불교가 부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부파가 막 나누어지잖아요. 그 나누어지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윤회의 주체가 있다 없다를 가지고 나누어집니다. 있다는 쪽은 뭐 내가 윤회한다는 게 아니고 실제로 어떤 아주 그 업의 주체가 있다. 어떤 사람의 몸속에 그게 아주 작게 뭐 예를 들면 바늘꽃 뒤에 올라가는 정도 크기의 뭔가가 있다가 내가 이제 마지막 찰나에 이제 이게 내가 숨을 거두면 얘가 빠져나와서 다른 몸으로 간다. 뭐 예를 들면 이런 논리를 전개하는 쪽이 있고 그게 아니고
업이 윤회한다. 뭐 업이 계속 지속된다.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지금 우리가 이해하기에 무슨 뭐 에너지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윤회를 이해하는 쪽 이런 견해로 막 갈라져요. 그래가지고 여러 부파로 막 갈라지는 겁니다.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윤회 문제로 놓고 서로 다른 해석을 하면서 갈라지게 되는 게 주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뭐 사실은 부처님이 윤회에 대해서 명쾌하게 설명을 안 했어요. 설명을 했으면 우리가 이렇게 머리가 아프지 않을 건데 설명을 안 했기 때문에 그냥 저는 개인적으로 추측하기에 어떤 이 우주 전체를 하나의 어떤 에너지 같은 걸로 보면 개개인은 별 의미가 없다. 그리고 이 우주 전체를 에너지를 본다는 말은 공간이나 시간 이렇게 나누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거지. 우리는 윤회라는 말을 시간을 전제하고 지금 말하는 거잖아요. 과거, 전생, 현생, 내생. 근데 우주 전체가 에너지야 라고 말할 때는 시간은 별 의미가 없어요. 공간도 별 의미가 없어요. 단지 이제 우리가 뭔가 어떤 형태에 대해서 이거는 존재한다. 이렇게 딱 규정 짓고 보는 우리 관점에서 공간이 있고 시간이 뭐 있고 그런 거지. 그런 우리 기준으로 볼 때 윤회라는 식으로 보이는 거지 사실은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식이 아니고 공간과 시간의 개념을 다르게 생각하면 실제 윤회는 우리가 아는 것과는 다른 방식으로 작동할 수도 있어요. 그죠? 시간적인 순서가 아니고 그건 충분히 제가 볼 때는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러고 뭐 요즘 뭐 물리학 이런 데서는 시간은 뭐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뭐 차원의 하나일 뿐이다. 4차원 이야기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게 말하니까 어쨌든 결론은 뭐 다른 이야기는 다 일단은 뭐 다 책에 다시 오늘 돌아가셔서 보고 복습을 하시면 되고 사람의 마음은 내가 아무것도 안 하는 시간에도 깊은 숙면에 빠져 있을 때에도 마음은 작동한다. 이거는 과학적인 사실이에요. 뇌파 검사하고 막 했을 때. 그 마음은 그러면 언제부터 시작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아버지의 정자와 엄마의 난자가 만나는 순간부터 그러면 그 마음이 작동했을까? 그것도 생각해 보면 말이 안 되죠. 그럼 이거는 무에서 그냥 뚝 생겨나는 거잖아요. 그럼 그 마음은 어디서 생겨난 거예요? 이렇게 생각해 보면 윤회가 아니면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게 참 많이 있다. 뭐 전생 경험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바왕과 같은 게 존재 지속심이 존재를 하려면 그것이 무시무종으로 존재하지 않으면 설명할 수가 없다 하는 이야기지. 그거 좀 뭐 화두 삼아 생각을 하시고 오늘은 일단 불교의 인식 과정에 대해서 오온으로 설명을 하고 아비달마 불교에서 말하는 17찰나술로 설명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석 잘 되시고